안녕하십니까. MKS 국가옹비전략연구소 TV 맹세희입니다. 오늘 이재춘 대사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한국 외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었습니다. 과연 한미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는지,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열었는지 대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벌써 그렇게 됐나? 네.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자주 모시려고 그럽니다. 외교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네. 대사님 통해서 이렇게 외교 공부도 하고 한국 주변 돌아가는 정세도 듣고 좀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들 글로벌 마인드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우리 같이, 저같이, 우리 맹세 기자같이 이 대한민국의 이 외교 안보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해 왔던, 그리고 시리에 빠져 있던 우리 애국 세력들이 보기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해도 별다른 변화는 없겠지. 그 기조를 그냥 가겠지. 그 기조라는 것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동맹을 훼손하는 것, 네. 또 한일 관계에 엇박자 내는 것, 네. 또 중국과 북한에 대한 그 굴종 자세, 네. 이런 거 뭐 그대로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게 예측을 했어요. 네. 근데 요번에 그 결과를 보면 정말 커다란 이변이 발생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우선 한마디로 하면 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다는 게 공동성명 여기저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미일 그 협력을 이제 강화하겠다 하는 것도 나와 있고, 네. 뭐 중국에 대해서는 뭐 간접적으로 하지만 엄청난 그것도 기대 이상 그 돌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네네. 그래서 나는 그 일단 안도한다 그럴까? 네. 그렇지만 또 불안감도 아직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 문재인이가 미국에서 돌아온 후에 행보를 보면은 이게 과연 이렇게 약속한 게 맞는가? 지켜질까? 의심이 들 만한 행동을 몇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얘기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그 일단 기대하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그 외교 노선을 방향 전환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로 되기까지는 아직도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문재인 정권의 기존 그 외교 기조들에 비해서 이번에 변화가 있다고 느끼시는 건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물론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굽신굽신하고 그런 것도 물론 그 우리가 불만을 표출하는 대표적인 거지만은 그거는 이번에 변한 거 없어요. 그냥 있고, 그 대신 그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부분하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거, 그 뭉무들여서 그 한미일 삼각 협력 제도를 무시로 하는 그런 그 노선을 쭉 받아왔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 대해서 특히 시진핑 방한이 어쩌고 저쩌고 굴종, 또 대중 삼불 정책으로 해가지고 굴종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아주 굉장히 우리한테는 이거는 대한민국을 그 망치는 바로 첩경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자세에서 보면 일단 그 문서상 나타난 걸 보면 탈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특히 눈여겨보는 것이죠. 네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공동선언문이 나왔는데요. 이 공동선언문이라는 것의 의미, 외교상 의미, 그리고 이번 그 공동선언문이 이전 기조와 다르게 느껴지는 대목,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뭐 공동성명을 대충 우리 한번 훑어보자고요. 네. 근데 원래 이 공동성명이라는 것은 두 국가의 정상이 회담을 하고 네. 그 회담을 정리해서 문서화하는 것이죠. 그렇죠. 공동성명. 그래서 이것은 그 양국 정부 간의 최고의 합의 문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뭐 장관급 회담에서도 뭐 성명성 다 그러지만 이건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문서화한 것이요. 문서화했다는 것은 그걸 마음대로 뭐 추가하거나 훼손하고 그렇게 그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서가 가지는 특징이죠. 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문서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번에 그 한미 간의 이러한 정상 간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 항상 나오는 건 아닌가요? 항상 나오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 미국하고 정상회담은 여러 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런 공동성명이 나온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 공동 기자회견 같은 걸 했고 그럼 각자가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했지.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정말 그 외교관들 고위 외교관들이 지혜를 모아서 네. 정말 내용과 형식 면에서도 그 별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반듯한 성명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외교적으로는 이번에는 외교다운 외교가 있었다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형식적으로는요? 그것은 글쎄 요번에 그 공동성명을 만든 관련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겠는데 네. 그거는 이제 지금 보면 우선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되어 있는 외교부의 외교관들이 있죠. 네. 물론 준비대사관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를 차지한 주사파 우리는 그걸 탈레반이라고 그러는데 네. 탈레반 세력들이 있죠. 네. 근데 이번에 공동성명 작성하는 데는 탈레반 세력은 별로 관여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공동성명이 이제 그 분야별로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이 가장 그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에 네. 이 한미 동맹의 성격을 아주 간단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서 시작을 해요. 어떻게 시작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한미 동맹에는 70년간 피로서 맺어진 혈맹이다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그 혈맹을 통해서 그동안 대한민국이 그 적에 대해서도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서로 그 윈윈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적응을 해서 더 한층 나가야 될 텐데 그 더 한층 협력해 나가는 기본 정신이 뭐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그 민주주의 미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합니다. 네.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인권. 법치, 그 rule of law라는데 법치 이런 가치를 공동으로 쉐어하면서 이걸 대처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딱 전문에 그 선언을 했어요. 가치 동맹이 돼야 된다. 네, 가치동. 그러니까 가치동 지금 동맹이 이제 우리가 제일 기초적인 건 군사 동맹이죠. 네. 우리가 지난 10여 년 전에 FTA를 하면서 그걸 경제 동맹이라고 또 그랬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런 민주주의와 인권과 법치 이런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을 가치 동맹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게 가치 동맹이 기본이다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명시가 됐다. 강조가 돼 있고 네. 그 토대 위에서 이제 1, 2, 3, 4 이렇게 나가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 가치 동맹이라는데 방점을
띄고 보니까 이제 미국 측이 그동안 주장한 여러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엔 뭐 슬슬 피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랬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하나하나 이제 물려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치 동맹이란 그것 때문에 물려 들어간 거예요. 미국 외교의 승리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네. 이제 그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네. 지금 가치 동맹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안전보장 문제가 가장 물론 한미동맹에서는 중요한 거죠. 네네. 안전보장. 그런데 이제 안전보장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도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이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한국하고 공동으로 대처를 한다. 근데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확장 억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Extended Deterrence라는 표현인데 네. 그것은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에 가용한 모든 군사 물질 이걸 뭐 보급 그걸 다 투입해서 그걸 저지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건 계속해서 미국이 동맹으로서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그건 똑같은 약속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감하게 그동안 반응했던 것이 있는데 소위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있는데 그것도 약간 언급했어요. 약간 언급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영문으로 하면은 조건에 기반한 그 전작권 전환 이렇게 컨디션 베이스. 그러니까 conditions based 네. transition of con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거는 지금 문제는 자기 임기 내에 그 전환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당연하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문재인이 임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되는 거죠. 그건 안 된단 말을 안 하고 그렇죠. 조건이 성숙된다는 될 때 그것을 유지한다 그렇게 그렇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완전히 그거는 안 되는 걸로 결론 낸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얘기의 외교적인 수사였네요.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군사 분야는 물론이고 이 사이버 우주 그런 공간에서의 이 동맹도 강화하겠다. 네. 그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대전의 그 대응을 우주전이라고 해가지고 하잖아요. 미래는. 그래서 그걸 이제 또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방위비 분담 협상이 쭉 있었잖아요. 네네.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게 타결이 안 됐다가 네. 이번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일단 타결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거 1년마다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5년마다 하는데 이제 5년마다는 아니고 3년으로 다시 짧아졌는데 네. 그러나 하여튼 그것이 이제 그 잘 타협이 이루어져서 그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은 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거기 폐기하기로. 그것은 이제 거리가 지금까지 이제 800km가 상한선인데 네. 그 800km 상한선은 이제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1000km거든, 2000km가 할 수 있고 우리 기술이 다 그걸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발전인데 그거는 이제 그 한국을 한반도 방위에만 같이 오는 게 아니라 네. 이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도 한국이 전초기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800km라는 것은 그 북쪽 저 끝에까지 다다르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이제 그것이 1500, 2000km 넘어가면은 그 1000km만 넘어가도 저쪽 베이징이 중국이죠. 네. 저 타겟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 모스크바 연해주 다 타겟이 되는 거고 모스크바까지는 안 가지만 네. 그게 이제 더 나아가면 물론 대륙간 탄도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건 아직 우리가 할 단계는 아니고 하여튼 그 제한을 풀었다는 거 그것은 의미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는 최근에 그 주한 미군 사령관의 새로
임명된 사람이 있는데 아직 저 의회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지만 에이브람스 여기 지금 그 사령관이 이제 가고 새로 오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이 주한 미군의 그 성격은 이 완전히 한반도에만 고정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 역외에 진출할 수도 있다. 아, 그러면 예컨대 지금은 뭐 그런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하는 시기는 임박한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중국과 전쟁할 수도 있죠. 대만 해협 문제에 만일 중공군이 개입하고 그러면은 미군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남중국 미군이 거기서 바로 거기 여기 가까운 주한 미군이 있는데 그럼요. 그러면 그럴 때 군동원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거리를 이제 제한을 풀었으니까 네. 미사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중국이 할 말이 많겠지만 지금 입을 딱 다물고 있죠. 네. 하여튼 그런 상황. 최근에는 저기 한미 정상회담 한 닷새 후인가요? 그 외교부 장관 왕이하고 그 북한 대사하고 뭐 팔짱 끼고 쇼도 하기는 글쎄, 했어요. 뭐 그런 거 했는데 네. 뭐 하여튼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것은 이제 북한 문제인데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뭐 요구를 다 오케이 다 들어줬어요. 그 뭐냐 하면은 그 판문점 선언, 네. 소위 4.27 판문점 선언, 네. 그리고 그 싱가포르? 스테이트먼트, 그건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스테이트먼트. 근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결국 그런 것들이 이 한반도의 평화와 영구적인 그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그건 서비스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대신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넣었다는 거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나 바이든하고 문재인하고가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걸 개선하는데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 그건 지금 굉장한 진전이죠. 예. 여지껏 언급도 안 하고 이거 피했는데. 돌출 행동이에요. 그건 사실. 그렇죠. 근데 문재인이가 네. 그걸 왜 그 좋다고 그랬는지 네. 난 그건 지금도 조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또 있느냐?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미일이 함께 해야 되겠다. 일본 포함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것도 예. 굉장한 그 진전이죠. 그렇죠. 진전이에요. 그건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보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한미일 3국이 공통의 가치관을 나누어 가면서 이 문제에 대처한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일본도 대한민국도 그 민주주의와 인권과 법치 이런 걸 다 공통의 가치관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대응을 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예를 들면 뭐 코드 같은 것도 메시지고 그건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바로 그 인도 태평양 전략 개념을 이제 여기 쭉 나와요. 네. 인도 태평양 그건 지금까지 인도 태평양 그 전략에 우리가 합류한다는 것은 절대 얘들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거든요. 응? 그리고 뭐 코드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요구를 받은 일도 없고 그렇죠. 검토한 일도 없고 결정한 일도 없다. 그거 말로 되는 소리. 예, 그 말장난을 꼭 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에 그 함께 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코드란 말이 거기에 살짝 나와요. 네, 네. 코드가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이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포용적인 지역
다자 협력체로서 쿼드 음. 그것을 지지한다. 그걸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앞으로 많이 논란이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런 이제 것들이 공동 성명에 들어갔다. 이건 굉장히 그 획기적인 일이죠. 예. 네. 문재인 정부가 많이 찌그러졌어요. 그동안에 그 기고만장하고 뭐 북한 이상 그 깡패 같은 짓거리를 외교 세계에서 했었는데 음. 이거 보면은 사람다워졌어요. 아, 사람이 바뀌었는지 네, 알 수 없는 밑에 거는. 부하들이 바뀌었는지 그건 네. 아직은 우리가 속단하기는 좀 힘들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사님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역시 그 뭡니까? 한미일 삼각 협력을 다시 이제 태동시키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쿼드 거기에 뭐 이제 앞으로 분과별로 뭘 참여하는 문제가 있는데 네네. 전면적인 참여라는 표현은 물론 없지만은 네. 그것이 이 새로운 그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협력체라는 네. 걸 그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쉽게 빠져나가긴 좀 힘들 거다. 네. 응?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방어 그거 거리 제한한 거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중요한 거고 또 이제 북한의 이 판문점 선언이나 저 싱가포르 선언은 물론 인정했지만은 네. 그 유엔 결의 북한이 그 비핵화를 현실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네. 그 제재를 계속한다. 그것도 합의가 된 거니까 그거는 사실 북한으로서는 별로 얻은 게 없는 거. 문재인으로서는 얻은 게 있을지 몰라요. 북한을 자극은 안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얘기는 아직 안 했지만은 그 중국에 대한 새로운 스탠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지금 좀 이따 중국 얘기는 하기로 하고요. 북한이 아직껏 이렇다 할 반응을 안 내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글쎄, 네. 그 북한이 반응하기 좀 힘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예컨대, 북한을 지금까지 뭐 별 대응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때 뭐 여러 가지 쇼도 하고 그랬지만 대응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대응 안 하면 뭐 그 소위 서지컬 스트라이크, 외과 수술을 하고 때려서 물리적으로 그 굴복을 시켜야 될 것 같다든지 뭐 이런 뭐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이번에 전체적인 돈을 보면 북한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네. 나머지 부분에는 이제 그 미국 측의 주장을 거의 다 우리가 그렇죠. 수용을 한 게 돼 있는데 그게 북한으로 봐서는 사실은 문재인이 굉장히 고마운 친구죠. 뭐 남북 대화도 뭐 계속하고 뭐 이산 가족도 뭐 또 뭐 왕래도 하고 뭐 남북 왕래 뭐 너네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도발했다든지 뭐 공격했다든지 그런 구실을 잡을 만한 게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기 힘든데 그것은 아마도 중국도 난처한 입장인데 그렇죠. 중국하고의 그 소통이 좀 필요할 겁니다. 공동 대응하기 위한 소통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난 별 반응이 없는 것이다. 예. 지금 중국은 막 대번에 발끈했었어요. 이 정상회담 그 대만 해협 얘기도 양안 관계도 건드렸지. 그 다음에 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문제도 건드렸지. 그러니까 일종의 중국 입장에서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이 뒤통수 치고 지금 배신 때린 거잖아요.
중국은 지금 어떤 반응이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거로 예상이 되세요? 중국은 이미 반응을 했죠. 네. 환구망이라고 뭐 옛날에 환구시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이제 정부 기관지 비슷한 건데 거기서 불장하지 말아라 예컨대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런 반발을 하고 중국 외무성의 대변인도 이것은 내정 문제다. 내정 문제인데 그 가볍게 하지 경고망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네. 얘기들을 했는데 네. 그거는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일본의 스가 총리가 4월 16일 날 미국 방문했을 때 그렇죠. 더 강력한 그 성명이 나왔거든요. 네. 그 핵무기 얘기까지 나지 그때 않았어요? 대만 문제 그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네, 얘기를 했고 네. 뭐 물론 그때는 남중국 해 문제 물론 그것도 거론했고 그때는 한 번 더 나가서 홍콩 문제, 신장 위구르 문제, 인권 문제를 확 우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본에 대해서 발끈하고 미국에 대해서 발끈했는데 네. 그러한 정도보다는 이번은 약한 거예요. 우리는 뭐 네. 신장 위구르 홍콩 문제 얘기를 안 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뭐 약간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고 그럴까? 근데 내가 보니까 앞으로 더 강하게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공동성명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가운데 확실하게 그 포지션을 매긴 게 뭐냐면은 한국하고 이 미국이 앞으로 이제 이 미국이 중국하고는 소위 기술 패권 전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기술 패권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 한국의 이 선진 기술 그 상황이 미국으로선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코드를 시작하면 그것도 다 하지만 거기서 미국이죠. 그다음에 호주, 인도, 일본인데 우리가 지금 예컨대 삼성전자 같은 걸 보면은 네. 그 일본 기술이 따라올 수 없는 우리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반도체 메모리 부분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강해요. 근데 그것이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대만에도 TSMC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비슷한 그것은 이제 굉장히 선진됐지만 네. 그것은 주로 이제 이 메모리가 아니라 시스템 네. 쪽에 이제 좀 강하다 그러는데 최근에 그 경향을 보면은 이 삼성전자는 이게 그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네. 더 나아가서 이게 설계라든지 장비라든지 공정이라는 이런 그 반도체의 가장 핵심적인 그 기술 분야에도 우리가 점점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이제 이 코드를 같이 하고 중국의 이런 최첨단 기술 경쟁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확실히 그 미국이 이 우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이번에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이 반도체 부분 그 배터리 전기차 뭐 해서 SK고 뭐 해서 다 네, 투자를 44조 원 하지 않았어요? 그 뭐 다 일어서서 그냥 땡큐 하고 그랬는데 예, 그런 걸로 봐서 앞으로 이제 이 미중 간의 경쟁이랄까 전쟁이랄까 냉전이랄까 이런 것은 군사적인 것보다도 우선은 이런 그 기술 과학 분야에서 이제 중국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한국이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되죠. 그 파트너십 그래서 오늘도 그저
P4G 하는데도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미국은 예. 안 왔지만은 예, 환경정상회의요. 예, 예. 네. 근데 하여튼 한국이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이제 우리 그럼요. 기업들의 그동안에 그 축적된 기술이라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네. 중국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삼성에 대한 이게 꼭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지금 지난번에 그 사드 때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보복을 하기 어렵죠. 맞아요. 지금 중국은 미국은 중국에게 절대로 기술을 안 줄 거고 클린 네트워크 하면서 그렇지. 5G에서도 배제시키고 중국 기업 그렇지. 그러고 있는데 공급망도 이제 우리 쪽에 다 접근하고. 그렇죠. 중국 예? 입장에서는 그 첨단 기술을 빼갈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소스가 지금 한국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복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그러한 아주 좋은 타이밍에 우리가 있다. 그건 희망적인 게, 그건 문재인 회사에서가 아니라 우리 기업이 이루어놓은 성과죠. 그렇죠. 예. 미국 이번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44조 투자하고 50만 그 도즈 가져왔다고. 백신 가져왔다고. 백신. 예. 예. 그 군인들만 주라고 딱 용도까지 제한해 주면서 그렇게 제공을 했어요. 예. 아무튼 잠깐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WTO하고 WFO 문제도 잠깐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WHO. WHO는 이제 미국이 거기서 빠졌거든요. 네. 네? 트럼프 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다시 들어가죠. 네. 그런데 특히 WHO가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죠. 이제 엊그제부터 나오는 게 그 당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근원이 어디냐는 걸 다시 조사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렇죠. 90일 내에. 네. 근데 지난번 때도 물론 그런 것을 이 FBI라든가 DNI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네. 한쪽은 그것이 근거가 있다고 그러고 한쪽은 조금 이렇게 그렇죠. 서로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하라고 이제 했는데 네. 오늘 아침 그 뉴스 보니까 저쪽 그 EU의 몇몇 학자들 전문가들이 그거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분명하다. 예. 이런 이제 그 논문을 내고 그것이 꼭 이제 발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굉장히 이제 이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근데 그것이 그 WHO의 지금 그 수장인 난 이름도 잘 이름이 기억이 너무 안 어려워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저쪽의 사람이죠, 저 아프리카.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중국 시진핑에 마치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조사단 파견도 늦었고 거기서도 그쪽에 있어서 제대로 조사를 못하고 와가지고 어물어물 덮었다. 이제 이런 그 의혹이 많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굉장히 큰 싸움으로 그것도 발전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WHO를 다시 구성하는 문제도 그렇고, 네. 또 지금까지 조사한 것이 근거가 없다는 것, 그걸 이제 또 그 굉장히 시끄러워지죠. 근데 처음에 분명히 저희가 알기로는 우한 그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이 돼서 그 글쎄. 시장에서 글쎄. 확산이 돼갖고 네. 감염자 나오고 그게 첫 감염자가 10월달, 12월이 아니고 10월달부터 나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영국에서 학자들이 얘기한 거 보면은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혈관에 대한 집착력이 강한데 붙는 거. 근데 그거는 그 인공적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그런 균은 나오지 않는다. 뭐 그럴 그런 수도 있을 것 과학적으로 난 뭐 그 논리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그래서 뭐 동물로부터 왔다 어쩌다 하는데 그거는 인공적으로 조작해낸 것이다.
네. 이제 그런 결론을 냈다는데 좀 봅시다 그건. 예, 예. 저도 그런 의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굉장히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정부가 민간을 일반인들을 함부로 컨트롤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컨트롤할 수 있는 전제주의 사회에서는 가 더 이러한 전염병에 대처하는 게 용이하다. 자기네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연구랄까 실험이랄까 이런 게 이렇게 노출되고 이런 이제 전 세계적인 팬데믹 그냥 바이러스 포비아를 가져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좀 미심쩍은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문재인 정권이 합의서에 그 공동선언에 굉장히 뭐 많은 미국 쪽의 요구가 수용되는 뭐 강제된 거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과연 얘들이 약속을 지킬까요? 65년 한일 의정 협정도 파기하고 뭐 징용병 그 문제도 또 파기하고 위안부 문제도 파기하고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지킬까요? 글쎄 그것이 제일 지금은 내가 확실한 뭐 보장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공동 성명을 만들고 나와서 서울에 와서 하는 얘기는 조금 약간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우선 그 오자마자 그 5개 정당 대표들을 모아서 5천원 개 있어요, 청와대에서. 네. 그때 이렇게 얘기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 예컨대 지금 그 합의문 중에 하나가 앞으로 한미가 공동으로 원자력 발전 시설을 외국에 수출하는 그 프로젝트에 같이 협력한다 이런 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국내적으로는 지금 탈원전 정책 아니에요. 네. 이거 어떻게 국내적으로는 탈원전을 한다고 선언을 해놓고 네. 미국하고 가장 중요한 파트는 미국하고 같이 진출하느냐. 네. 그게 말이 되냐고 아마 질문을 누가 한 것 같아. 그렇죠. 그랬더니 그 대답을 분명히 안 하고 네. 그 지금 삼척동자가 들어도 그건 말이 안 안 되는 되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어물어물하고 뭐 좀 알아보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공동성명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을 55만 명분을 줬잖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 국군용으로 네. 그래서 그건 뭐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데 뭐 같이 그런 아니, 뜻에서 한 건데 네. 이 사람이 문재인이 여기 와서 한 얘기가 그거는 그 대규모로 이렇게 훈련하는 거는 이 코비드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니 그 약을 다 줘서 그게 하라는 건데 딴소리 하는 그리고 거죠. 또 여기저기서 조금 이런 불협화음이 나와요. 네. 그래서 네. 이거 과연 지킬 수 있느냐 난 그런 게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 네. 이게 그 공동성명이 나오게 된 그 백그라운드 에피소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네. 그 공동성명을 만들 때 얘네들은 가장 중요시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김정은을 절대 자극하면 안 된다. 김정은을 위한 정권. 노스코리 그러니까 나머지는 얘들이 알지도 못해. 이 주사파들이 알지 못해. 그런 모르죠. 관심사도 아니고 관심 아니고 그 국제 정세를 공부한 놈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관심 있는 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그 지금 청와대에 저 안보실의 2차장도 있고 그 밑에 국장급도 이제 외교부에서 파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죠. 다 근데 공동성명 작업은 그 사람들이 다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침을 줄 수가 없어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북한 이걸 다 그 주문을 여러 가지 해. 네. 그건 얘들은 그거만 마음 편하게 하고 왔다 이거예요. 다른 거 간섭이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 문재인이도 당연히 모르지. 네. 그런 뭐 기술적인 문제 뭘 알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안 지키는 부분이 많이 날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을 내가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 1980년대 초반에 동경에서 근무했을 때 그런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일본의 수상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이런 똑같이 정상회담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네. 그때 하여튼 큰 이슈 하나가 불거져 가지고 국내적으로 도쿄에서 의회에서 들고 오는 말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수상을 얻은 어떤 수상이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은 예, 나는 그런 거 가서 합의한 일이 없다. 예. 그러면 그건 이제 외교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옥신각신 하다가 외교부에 일본에서는 사무차관이라는 게 사무차관이 사실상 외무 대신 정치인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 그 외무차관이 아주 훌륭한 분이었는데 나도 잘 알고 그 양반이 사표를 내고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여튼 정부 내인데 네. 외교부하고 총리하고 싸운다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다만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민주당 내에 이 정책을 제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예.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노선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 많아요. 근데 그걸 따지고 들면 그거 이제 개판되는 거지. 그래서 난 지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어요. 만약에 뭐 일본하고의 관계처럼 그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국제적으로 완전히 국가 취급도 못 받는 그렇죠. 깡패 집단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이미 와서 정의용이 들었고 거기 차관은 최정권이라고 있는데 네. 뭐 그것은 뭐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뭐 원리 원칙에 뭐한 거고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그렇게 변명을 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요 공동성명을 왜 만드는데 그건 명명백백하게 활자로 표시하는 거는 강제성을 갖고 쓰여진 대로 그대로다. 그냥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뭐 거기다 뭐 보태고 말고 할 것은 뭐 원칙이고 원칙이고. 항상 구질구질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요. 미국에서도 지금 의심을 하고 있죠. 그렇죠. 벌써 중국에서도 이것들이 하도 거짓말들을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삼불 정책이 있잖아요. 삼불 정책이라는 게 반미 반일. 그 친중 그 얘기예요. 반미 반일. 그런데 그 소위 삼불 정책에 이제 금이 갔구나. 이것은 앞으로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될, 그게 조금 후퇴한 거죠. 그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봅니다. 네. 저 그러면은 하나 여담처럼 가벼운 이야기 하나. 김정숙 뭐 여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뭐 별명이 많아요. 국밥집 아줌마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왜 명단에서 빠졌죠? 나는 뭐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방문의 성격으로 보면 빠지는 게 당연해요. 처음서부터. 그리고 지난번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갔을 때도 부인 동반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공식 실무 방문이라고 이렇게 성격을 이렇게 처음서부터 밝혔어요. 공식, 오피셜 워킹 비지트라는 건데, 네. 원래 이런 국가 원수 방문에는 미국의 기준이 하나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그건 의전 행사를 뭐 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데 그 국빈 방문이라는 게 있어요. 스테이트 비지트라는 게 있어요. 스테이트 비지트. 그것은 물론 대개 부인 동반하죠. 그럴 땐가. 그래서 회담이 중요한 거 아니라 가서 파티가 중요한 거예요. 의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백악관에서 이제 손님들을 수백 명 가서 소위 스테이트 디너, 국빈 만찬을 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제 제일 최고의 회담의 특징은 상하 양원을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연설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것이 들어간 게 이제 국빈 방문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급이 이제 그냥 공식 방문, official visit. 네. 공식 방문인데 그거는 이제 정상 간의 회담하고 오찬을 하는 거예요. 예. 오찬도 뭐 그 상당히 많이 오죠. 수십 명 오고. 네. 그리고 회담하고 뭐 이런 건데 이 워킹 비지트라는 것은 네.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이거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이 워킹 비지트. 그러니까 근데 요번에 그것을 워킹 비지트라고 한 거고 오피셜 워킹 비지트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조금 생소한 용어예요. 오피셜 워킹 비지트. 오피셜은 오피셜, 워킹인데 그걸 합쳤더라고.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워킹은 미국 측이 주장하는 거, 오피셜은 한국이 주장하는 거 이렇게 글쎄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런데 네. 그래서 김정수가 따라가지 않는 것은 그 행사에 맞는 거예요. 원래 따라가면 이상하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자꾸 신문에 나는 거는 질 바이든 여사하고 뭐 만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질 바이든 뭐 자기가 뭐 또 뭐 강연하는 것도 뭐 시간 내기 어렵다 등등 해서 그랬다는데 그치 그것도 그런지 나는 그건 조사는 안 해봤는데 네. 그런 건 그렇고 하여튼 또 하나의 이유랄까 그건 스가 때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에요. 우리 나이로 80이 넘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보통 때도 그저 이 퇴근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저녁 때는 안 있어요 아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뭐 그런 거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니까 가급적 대통령한테 그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이제 짧게 조정하고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무슨 햄버거다 무슨 뭐 크랩 무슨 런치 크랩 케이크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거 다 그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그 스가 총리 때는 햄버거 5,000원 했고 그 문재인 때는 크랩 케이크. 그래서 크랩 케이크 또 말이 많았잖아요. 킹크랩으로 당선된 사람이라는 그런 뭐 나름대로의 그 글쎄. 조롱이 있지 않나는 이야기부터 뭐 이제 말이 많았는데 뭐 이렇게 푸대접을 당한다 이랬는데 그런 의미만은 꼭 아니고요. 아니고 네. 그리고 우선 그 제일 피곤한 일이 사람 만나는 일이 제일 피곤하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예? 근데 그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런천이라고 보면 가볍게 그냥 잠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거기 이제 좀 그러니까 뭐 하나 접시를 갖다 놓은 거지. 그걸 런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예. 20분 동안이었다며. 그건 좀 길어졌다고 또 그거 갖고 얘기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문재인한테는 그것조차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런천하면서 통역도 없었을 거예요. 거기도 보니까 이제 저 A4 용지 해놓고선 잘 하더구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재춘 대사님 모시고 최근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 관해서 쭉 훑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의문 해소되고 즐거운 공부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이재춘 대사님 또 모시기로 하고요. 요번 그 한미 정상회담 하러 미국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릎을 꿇었어요. 참전용사한테. 그래서 참 미국이 외교 잘한다. 그런데 물론 저는 저희 나라 대통령이란 이 무릎을 자원해서 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중국 눈치 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그 참전용사한테 6.25 참전용사한테 무릎을 꿇지는 않았을 건데 미국은 그걸 시켰고 그리고 문재인도 한국 국민이잖아요. 국민으로서 당연히 꿇어야 되는 자리고, 그래서 뭐, 자이든 타이든 웃으면서 무릎을 꿇기는 했는데, 어찌됐건 그런 장면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출됐다는 거, 저는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그거는 사실 마치 문재인이 워싱턴에 도착을 했는데, 우연히 그런 행사를 개최하고 당신도 오시오 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행사가 이렇게 꾸며졌는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면밀하게 사전에 계획된 거죠. 그럼요. 예, 해서 그건 결국은 이 북한
이 침략군, 음, 중공군, 침략군 그 양쪽을 규탄하면서 그 혁혁한 전공을 세운 그 누구야 커널 퍼킷인가 그분 94세 된 네, 그 전쟁 영웅을 표창하는 건데 네, 그건 사실 엄청난 그 문재인에 대한 반공 교육이죠. 그렇죠. 그 네, 2007년 말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 국회의사당 가서 연설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도 그 한미가 함께 싸워서 이루는 결과가 오늘의 이 결과,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이걸 승속한 같은 가치관을 가진 우리 동맹이 해낸 일. 북한은 지금 완전히 암흑사회에 있고, 이 휴전선 남쪽에 여기는 대명천지가 돼 있고, 네, 여기는 가장 가난한 나라고 여기는 문명국으로. 그것을 연설에서 한 15분 동안 그 연설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나도 감명을 받았는데 그때도 사실은 문재인이 너 들으라는 그 연설을 한 그렇죠. 거예요. 네, 요번에 이제 그런 긴 연설은 안 했지만 그 행사를 통해서 네, 그 중공군과 거기도 중공군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적과 싸웠다는 걸 돼 있죠. 6.25가 그걸 얘기하죠. 글쎄, 요번에 이 공동성명도 보면 다 네, 중국을 그 에임한 거지만은 네. 중국 공산당 없죠. 표현 하나도 없어요. 그럼요. 근데 네. 이게 그래서 이 음, 바이든 행정부의 관료들이 그 굉장히 음, 그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교적으로 아주 점잖으면서도 정교한 그런 그 외교 성과를 냈다. 네. 거기에 물론 한국 관리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걸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 네. 아유, 오늘 진짜 짧지 않은 시간 또 너무 의미 있는 시간, 길지 않은 시간 이렇게 말씀 나눠주신 이재춘 대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대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면서 공부하고 또 나라를 걱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